자장자장 꿈꾸는 동화 북마더 책 읽어주는 엄마.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플랜더스의 개. 플랜더스의 작은 마을에 넬로라는 아이와 할아버지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넬로는 할아버지와 함께 우유 배달을 했어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 옆에 쓰러져 있는 개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개가 쓰러져 있어요. 저런, 상처가 심하구나. 집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자꾸나. 넬로와 할아버지는 개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그러자 조금씩 기운을 차리더니 곧 건강해졌어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파트라슈야. 마음에 드니? 넬로는 친구가 생긴 것이 기뻐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넬로와 할아버지가 우유 배달을 가려고 하자 갑자기 파트라슈가 수레 앞에 서는 거예요. 파트라슈, 네가 수레를 끌겠다고? 안 돼. 너무 힘들어. 넬로가 아무리 잡아 끌어도 파트라슈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같이 가자. 넬로와 할아버지 그리고 파트라슈는 함께여서 더욱 즐거웠어요. 넬로에게는 파트라슈만큼 친한 친구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빨간 풍차 방앗간집 딸 알로아였어요. 어느 날 넬로는 들판에서 알로아와 파트라슈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알로아의 아버지 코제츠 씨가 나타났어요. 알로아,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코제츠 씨는 알로아가 가난한 넬로와 어울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넬로, 다시는 우리 알로아와 놀지 말거라. 코제츠 씨는 알로아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마을에서는 매년 미술대회가 열려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승자를 발표하고 큰 상금을 주죠. 넬로는 이 대회의 그림을 출품하기 위해 며칠 동안 빵을 먹지 않고 모은 돈으로 미술 도구를 샀어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내내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넬로는 곁에서 언제나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봐주는 파트라슈가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었죠. 드디어 그림이 완성되고 넬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림을 출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넬로와 파트라슈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눈 덮인 길에서 자꾸 귀여운 인형을 주었어요. 알로아에게 선물해야겠다. 넬로는 알로아의 집으로 가서 알로아를 살짝 불렀어요. 알로아, 인형이 예뻐서 너에게 주려고 가져왔어. 넬로는 알로아 손에 인형을 쥐어주고는 어둠 속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알로아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야! 불이야! 깜짝 놀란 마을 사람들은 불을 끄기 위해 달려갔어요. 넬로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불을 끄러 달려가는데 갑자기 코제츠 씨가 넬로를 붙잡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진 뒤에 네가 이 주위를 어슬렁거렸지. 내가 알로아와 놀지 못하게 하니까 네 녀석이 불을 지른 거야. 그렇지? 코제츠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넬로 때문에 불이 난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진 않았지만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코제츠 씨의 말이라서 어쩔 수 없이 맞장구 쳐주었죠. 그 후 넬로에게 우유 배달을 맡기는 집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돈이 부족해진 넬로는 몸이 아픈 할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죠. 결국 할아버지는 넬로만 남겨둔 채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할아버지, 저만 두고 가지 마세요.
넬로는 얼음장 같은 방에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마을은 활기가 넘쳤지만 넬로의 집은 어둡고 추웠어요.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는 넬로와 파트라슈 둘뿐이었어요. 넬로가 장례식을 마치고 파트라슈와 함께 추운 방에 웅크리고 있는데 그때 집주인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어서 밀린 집세를 내. 내일까지 내지 않으면 쫓겨날 줄 알아. 다음 날 넬로는 파트라슈를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그날은 미술 대회의 우승자를 발표하는 날이어서 넬로는 대회장으로 향했어요. 파트라슈, 1등에 뽑히면 맛있는 것을 실컷 먹게 해줄게. 하지만 안타깝게도 넬로의 그림은 뽑히지 않았어요. 넬로는 아쉬워하며 기뻐하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왔어요. 미안해, 파트라슈. 넬로는 고개를 떨군 채 눈이 펑펑 내리는 거리를 터덜터덜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트라슈가 킁킁거리며 눈을 파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 파트라슈? 파트라슈는 눈 속에서 조그만 지갑 하나를 끄집어냈어요. 지갑에는 코제체 씨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그 안에는 큰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알로아 아버지의 지갑이잖아. 어서 가져다 드리자. 넬로는 파트라슈와 함께 알로아의 집으로 향했어요. 넬로구나. 무슨 일이니? 알로아의 어머니가 넬로와 파트라슈를 다정하게 맞아주었어요. 아주머니, 파트라슈가 코제츠 아저씨의 지갑을 찾았어요. 어머나, 정말 고맙구나. 그렇지 않아도 지갑이 없어져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실은 파트라슈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저 대신 파트라슈를 돌봐주세요. 부탁드려요. 넬로는 파트라슈를 꼭 안아주고는 어둠 속으로 뛰어갔어요. 지갑을 찾다 지쳐 집으로 돌아온 코제츠 씨는 넬로가 찾아준 지갑을 보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못되게 대했는데. 내일이 크리스마스니 넬로를 초대해야겠다. 넬로는 꽁꽁한 몸으로 성당에 들어갔어요. 웬일인지 성당 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루벤스의 그림이 보고 싶어. 넬로가 지쳐서 성당 바닥에 털썩 쓰러져 있을 때 파트라슈가 뛰어들어왔어요. 파트라슈, 넬로는 파트라슈를 꼭 껴안았어요. 그때 마침 창문을 통해 들어온 달빛이 루벤스의 그림을 환하게 비춰주었어요. 파트라슈, 루벤스의 그림이야. 드디어 그림을 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어요. 성당에 온 사람들은 서로 꼭 끌어안은 채 죽어있는 넬로와 파트라슈를 발견했어요. 코제체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다 내 잘못이야. 착한 넬로에게 몹쓸 짓을 했어. 넬로, 정말 미안하다. 나를 용서하렴. 코제체 씨는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을 후회했어요. 그때 사람들 사이에 있던 화가 한 명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넬로, 너의 그림은 정말 훌륭했단다. 너를 찾아서 내 제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넬로와 파트라슈를 할아버지 곁에 묻어주었어요. 넬로, 이제 파트라슈와 함께
할아버지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거라. 견우와 직녀. 아주 오랜 옛날 하늘나라에 직녀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공주가 살았어요. 직녀는 마음씨도 착하고 부지런한 데다 배짜는 솜씨가 여간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어머나, 곱기도 해라. 어쩌면 이렇게 촘촘히 잘 쪘을까? 보는 사람마다 직녀의 배짜는 솜씨에 감탄했어요. 하늘나라 사람들은 모두 직녀가 짠 배로 옷을 지어 입었답니다. 임금님은 직녀가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하늘나라에는 견우라는 이름을 가진 잘생긴 청년이 있었어요. 견우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데다 그 어떤 사나운 소도 순한 양처럼 길들이는 놀라운 재주가 있었죠. 견우가 갈아놓은 밭 좀 봐. 고랑이 얼마나 깊은지. 보는 사람마다 견우의 소모는 재주에 감탄을 하곤 했어요. 하늘나라 사람들은 모두 견우가 갈아준 밭에 곡식을 심었답니다. 임금님도 견우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직녀가 아침부터 부지런히 배를 짜고 있는데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피리 소리네. 누가 부는 걸까? 직녀는 자기도 모르게 피리 소리를 따라 궁궐 밖으로 나갔어요. 저 멀리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지나가는 한 청년이 보였어요. 직녀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죠. 그 청년은 바로 견우였어요. 세상에, 저렇게 늠름한 사람이 또 있을까? 견우를 처음 본 직녀는 넋이 나간 듯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득 인기척을 느낀 견우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직녀를 발견한 견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어요.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니. 둘은 그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 뒤로 견우와 직녀는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견우는 직녀를 소등에 태우고 들길을 거니는 날이 많아졌죠. 또 달빛이 유난히 좋은 날이면 강 언덕에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어요. 그러니 배를 짜는 일도 소를 돌보는 일도 다 소홀히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직녀가 짠 배가 무늬도 엉망이고 올도 거칠어졌다고 걱정을 했어요. 게다가 견우가 없는 사이 소들이 날뛰며 온 밭을 망쳐놓아 사람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임금님은 조용히 두 사람을 불러 잘 타일렀어요.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답니다. 견우와 직녀는 또다시 놀러 다니기에 바빴거든요. 임금님은 더 이상 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임금님은 견우와 직녀에게 큰 벌을 내렸어요. 여봐라, 지금 당장 견우는 동쪽 하늘로 보내고 직녀는 서쪽 하늘로 보내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하여라. 견우와 직녀는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어요. 임금님, 다시는 이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바마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임금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신 잘못을 뉘우치고 열심히 일을 하면 1년에 단 한 번인 칠성날 은하수강을 사이에 두고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죠. 견우와 직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각각 동쪽과 서쪽으로 머나먼 길을 떠났어요. 직녀는 서쪽 하늘에서 부지런히 배를 짜기 시작했고 견우도 동쪽 하늘에서 부지런히 밭을 갈았죠. 서로 너무 보고 싶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그래도 꾹 참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느덧 기다리고 기다리던 칠성날이 되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서둘러 은하수강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다리가 아픈 줄도 몰랐대요. 드디어 별들이 환하게 물결치는 은하수강에 이르렀답니다. 하지만 은하수강은 너무 넓었어요.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몇 마디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죠. 둘은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서로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어요. 견우님, 직녀님, 달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아니, 작은 배라도 한 척 있으면 좋으련만. 견우와 직녀는 너무도 애달퍼 울음을 터뜨렸어요. 견우와 직녀가 흘린 눈물은 은하수강에 넘치고 넘쳐 땅 위 세상으로 비가 되어 쏟아졌어요. 견우와 직녀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땅에서는 칠성날만 되면 큰 비가 내렸어요. 집과 곡식들이 다 떠내려가고 숲마저 물에 잠길 지경이 되었죠. 참다 못한 동물들이 모여 회의를 했어요. 이렇게 가다간 모두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몰라. 어떻게 비를 그치게 할 방법이 없을까?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면 될 텐데. 우리가 은하수강에 다리를 놓아주자. 까마귀는 자기들이 은하수강까지 날아올라가 서로의 몸을 이어 다리를 만들면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같이 힘을 모으자. 옆에 잠자코 있던 까치들도 돕겠다며 나섰어요. 동물들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다 같이 기뻐했답니다. 드디어 이듬해 칠성날이 되었어요. 여느 해처럼 은하수강을 사이에 두고 울고 있던 견우와 직녀는 갑자기 날아오는 검은 쇳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세히 보니 세상에 까마귀란 까마귀, 까치란 까치는 모두 은하수강으로 모인 듯했죠. 까마귀와 까치들은 서로의 꽁지깃을 물고 늘어서 은하수강 사이에 기다란 다리를 만들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까마귀와 까치들이 만든 다리를 조심조심 밟았어요. 까마귀와 까치는 계속 날갯짓을 해서 견우와 직녀를 떠받쳐 주었죠. 마침내 견우와 직녀가 다리 한가운데서 만나 서로를 힘껏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까마귀와 까치들은 머리 깃털이 빠지는 아픔도 있고 함께 기뻐했어요. 그 뒤로 까마귀와 까치들은 1년에 한 번씩 다리를 놓았어요. 그 덕분에 땅 세상은 칠성날이 되어도 홍수가 나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비가 조금씩은 내렸어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만나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과 헤어질 때 또 1년을 기다려야 할 생각에 흘리는 슬픔의 눈물 때문이었죠. 칠성날이 지난 후 까마귀나 까치를 보게 되면 머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견우와 직녀가 밟고 간 자리에 깃털이 숭숭 빠져 있을 테니까요. 둥실 구름과 뾰족 고슴도치. 파란 하늘에 햇님이 방긋, 구름이 둥실. 기분 좋은 아침이에요. 그런데 초록 언덕에 살고 있는 고슴도치는 기분이 좋지 않은가 봐요. 고슴도치는 퉁퉁거리며 말했어요. 여기는 너무 시시해. 난 이곳이 싫어. 저 먼 하늘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기보다 훨씬 더 멋지겠지? 고슴도치는 목을 길게 빼고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았어요. 둥실구름님, 구름님이 정말 부러워요. 구름은 그 말을 듣고도 빙그레 웃기만 했어요. 나도 멋진 세상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고슴도치는 언덕 위에서 턱을 괴고 앉아 있었어요. 구름은 그런 고슴도치를 한참 지켜보았죠. 어느 날 구름이 말했어요. 뾰족 고슴도치야, 고개를 들어 주위를 한번 돌아봐. 고슴도치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자, 그럼 나를 따라와 보렴. 구름과 고슴도치가 간 곳은 드넓은 초록색 들판이었어요. 뾰족 고슴도치야, 숨을 크게 한번 내쉬어봐. 넓은 들판을 보니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지 않니? 글쎄요. 조금 그런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이리로 와봐. 구름과 고슴도치가 간 곳은 시냇가였어요. 뾰족 고슴도치야, 좀 더 가까이 가서 시냇물 소리를 들어보렴. 고슴도치는 가만히 귀 기울여 보았어요. 졸졸졸. 소리가 꼭 노랫소리 같네. 시냇물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줄 몰랐어요. 발을 한번 담가 보렴. 고슴도치는 조심스럽게 발도 담가 보았어요. 아, 차가워. 와, 참 시원하네요. 구름은 빙그레 웃었죠. 자, 이리로 와서 저기 저 숲을 바라보렴. 우와, 나무가 참 많아요. 고슴도치는 알록달록한 나무로 가득한 숲을 보았어요. 뾰족 고슴도치야, 옷을 바꿔 입은 나무들을 좀 보렴. 나무들은 꼼짝도 안 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옷을 바꿔 입기도 하는군요. 알록달록한 나무의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니? 둥실구름님, 구름님은 땅 위에 이곳저곳을 다 보고 계시니 참 좋겠어요. 그러자 구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이 아름다운 것들과 늘 함께 있는 네가 부럽단다. 이제 네 옆에 있는 꽃의 향기를 맡아보렴. 고슴도치는 코끝으로 살짝 꽃향기를 맡아보았어요. 우와, 둥실구름님, 정말 향기로워요. 꽃에서 이렇게 향긋한 냄새가 나는 줄은 몰랐어요. 고슴도치는 꽃향기를 한껏 들이마셨어요. 둥실구름님도 가까이 와서 이 향기를 함께 맡으면 좋을 텐데. 구름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뾰족 고슴도치야, 네가 대신 맡아보고 그 느낌을 내게 전해주면 되겠구나. 그 뒤로 고슴도치는 매일매일 초록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느낌을 구름에게 전해주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답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옛날 온달이라는 나무꾼이 살았어요. 마음씨 착한 온달은 눈먼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나무를 해다 팔거나 때로는 집집마다 밥을 구걸하러 다니기도 했죠. 온달은 얼굴이 울퉁불퉁 못생긴 데다 몸집도 커서 보기에 아주 우스꽝스러웠어요. 게다가 늘 희죽희죽 웃고 다녀서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어요. 저기 바보 온달이 온다. 바보가 온다, 바보 온달. 아이들은 그를 보면 마구 놀려댔죠. 그래도 온달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대요. 바보 온달의 소문은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임금님에게는 평강이라는 어린 공주가 있었는데요. 공주는 낮이고 밤이고 툭하면 울어대는 지독한 울보였어요. 한 번 울면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는 공주에게 하루는 임금님이 말했죠.
허허, 그렇게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테다. 그 뒤로 평강공주는 울 때마다 그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어느덧 평강공주는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어요. 임금님은 좋은 집안을 골라 평강공주를 시집 보내기로 결정했죠. 그러자 평강공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바마마, 어려서부터 저를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네가 하도 울기에 장난삼아 한 말이었다. 아바마마는 만백성의 어버이십니다. 그런 분이 거짓말을 입에 담으시다뇨. 저는 아바마마께서 어릴 때 정해주신 온달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바보에게 어떻게 시집 간단 말이냐? 아바마마, 제발 허락해 주세요. 듣기 싫다. 그따위 소리를 하려거든 대궐 밖으로 썩 나가거라. 크게 노한 임금님은 평강공주를 대궐에서 내쫓았어요. 대궐에서 쫓겨난 평강공주는 온달의 집을 찾아 나섰어요. 공주는 사람들에게 물어 마침내 온달이 사는 산속 오두막집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온달님 집인가요? 그렇소만, 댁은 니시오. 집에는 온달의 눈먼 어머니만 계셨어요. 평강공주는 공손히 절을 하고 말했어요. 저는 평강이라 합니다.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아니, 목소리를 들으니 귀하신 분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요? 당치 않은 소리니 어서 돌아가시구려. 평강공주는 온달을 찾아 산으로 올라가다가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온달과 마주쳤어요. 저는 평강이라 합니다. 온달님의 아내가 되고 싶어 먼 길을 왔답니다. 온달은 어여쁜 처녀가 말을 걸자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너는 분명 사람이 아니라 귀신일 것이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후다닥 달아났어요.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온 온달은 방문을 꼭꼭 걸어 잠궜어요.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뒤따라온 평강공주가 살인문 밖에서 슬픈 얼굴로 서 있는 거예요. 해가 저물어 사방이 캄캄해졌는데도 평강공주는 자리를 뜨지 않고 그렇게 밤을 꼬박 새웠어요. 온달과 그의 어머니도 잠을 못 이루긴 마찬가지였죠. 이튿날 아침 온달의 어머니는 평강공주를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어찌하여 미천한 내 아들에게 시집을 오려 하시오. 보시다시피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하여 귀한 분이 살 집이 못 된다오. 온달의 어머니는 평강공주를 다시 한번 말렸어요. 그러자 평강공주는 자신의 신분이며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말하고는 또 한 번 간곡히 청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온달님과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몸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아내로 맞아주세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고민하던 온달이 드디어 말문을 열었어요. 진정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도 좋다면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마침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는 그날로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어요. 평강공주는 대궐에서 나올 때 지니고 있던 금부치를 팔아 조그만 집도 사고 논이랑 밭도 샀어요. 온달은 평강공주에게 글도 배우고 무예도 익히기 시작했죠. 그렇게 세 식구는 오순도순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말 한 피를 사오라고 했어요. 서방님, 튼튼하고 살찐 말이 아니라 비실비실하고 병들었어도 좋으니 대궐에서 나온 말을 사오세요. 온달은 평강공주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에휴, 저런 바보. 병든 말을 사다가 뭘 하려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온달의 행동을 비웃었어요. 온달과 평강공주는 병든 말을 정성껏 돌보았어요. 병든 말은 하루가 다르게 살이 오르고 다리도 튼튼해졌죠. 어느새 다른 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한 말이 되어 있었어요. 대궐에서 나온 말은 모두 훌륭한 말이기 때문에 병든 말이라도 잘만 기르면 다른 말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었거든요. 서방님, 이제부터 이 말을 타고 무술 연습을 하세요. 온달은 평강공주의 말을 따라 열심히 무예를 닦았어요. 온달은 점점 몰라보게 씩씩하고 늠름한 젊은이가 되었어요. 그 무렵 나라에서 큰 사냥대회가 열렸어요. 그 대회는 임금님은 물론 무예가 뛰어난 장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 닦은 활솜씨를 겨루는 날이었어요. 온달도 그동안 기르던 말을 타고 대회에 나갔죠. 온달은 대회에 참가한 사람 중 가장 빨리 달리고 또 가장 많은 짐승을 잡았어요. 저 젊은이는 누구래? 글쎄, 처음 보는 젊은인데 정말 대단한걸. 대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임금님이 온달을 가까이 불러 물었어요. 이름이 무엇인가? 온달이라고 하옵니다. 뭐라고? 온달? 설마 바보 온달이라 불리던 그 온달은 아니겠지?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바보 온달입니다. 그게 사실인가? 그렇다면 내 사위가 아닌가?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온달을 장군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평강공주를 불러 온달과 정식으로 혼인잔치를 열어주었죠. 장군이 된 온달은 여러 전쟁터에 나가 용감하게 싸웠어요. 언제나 맨 앞에서 적을 무찌르며 나라에 큰 공을 세웠죠. 임금님은 온달에게 높은 벼슬을 내려주었어요. 평강공주는 남편이 몹시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온달은 어느 큰 전쟁터에서 여느 때보다도 용감히 싸우다 그만 적의 화살에 맞아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장사를 지내려 하자 온달 장군의 관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슬피 울던 평강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죽고 사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 부디 마음 편히 가세요. 그러자 비로소 관이 움직여 장사를 지낼 수 있었대요. 꿀벌 마야의 모험. 호기심 많은 아기 꿀벌 마야가 귀를 쫑긋하고 카산드라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마야가 제일 좋아하는 바깥 세상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바깥에 나가면 눈부신 햇살, 향기로운 꽃, 달콤한 꿀이 우리를 반겨줘요. 하지만 위험한 것도 많으니 조심해야 해요. 특히 윙윙 무서운 말벌은 꼭 조심하세요. 마야는 꿀벌성 바깥 세상이 정말 궁금했어요. 바깥 세상은 어떤 곳일까? 드디어 마야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꿀벌성 밖으로 소풍 가는 날이에요. 마야는 설레는 마음에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붕붕. 와, 드디어 출발! 눈부신 햇살과 파란 하늘이 마야를 반겨주었어요. 카산드라 선생님은 한껏 들뜬 마야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마야,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길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하지만 신이 난 마야는 카산드라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더 멀리 힘차게 날던 마야는 점점 물 위에서 멀어졌어요. 와, 넓디 넓은 바깥 세상은 정말 멋진 곳이구나. 마야는 붕붕 신나게 날아다녔어요.
그러다 연못 위에 둥둥 떠 있는 연잎을 발견했어요. 사분사분 연잎 위에 내려앉자 금파리가 말을 걸어왔어요. 넌 누구니? 난 한스라고 해. 난 마야야. 이 연못 정말 근사하다. 말 모르는 소리. 연못은 무서운 곳이야. 특히 개구리를 조심해야 해. 그 녀석들은 금세 널 잡아먹을 거야. 그 순간 휙! 바람 소리가 나더니 한스가 사라졌어요. 마야는 너무 놀라 허둥거렸어요. 잠자리 한 마리가 한스의 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당장 한스를 놓아주세요. 어린 친구가 맹랑하구나. 난 잠자리 슈누크란다. 전 꿀벌 마야예요. 어서 한스를 놓아주세요. 슈누크는 화려한 날개를 우아하게 움직이며 마야에게 말했어요.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잠자리는 금파리를 잡아먹어야 한단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는걸? 그렇지만 사람들은 말이야, 우리보다 더 심한 짓도 해. 우리 같은 곤충을 잡아 그냥 죽이기도 하고 가지고 놀기도 하지. 마야는 카산드라 선생님께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마야는 푸른 초롱꽃으로 날아갔어요. 초롱꽃에 내려앉자 이번에는 쇠똥구리가 말을 걸어왔어요. 누구시오? 못 보던 분인데. 난 쇠똥구리 쿠루트라오. 전 마야예요. 꿀벌이죠. 그 순간 쇠똥구리가 귀우뚱하더니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뒤집힌 쇠똥구리는 바동거리며 일어나지 못했어요. 깜짝 놀란 마야는 가느다란 초록풀을 재빨리 쿠루트에게 내려주었어요. 어서 이걸 잡으세요. 쿠루트는 간신히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아, 살았네. 고마워요. 그런데 그 순간 휘리릭, 휘파람새가 곤충들을 잡아먹으러 내려왔어요. 마야와 쿠루트는 더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채 그곳에서 도망쳐야만 했어요. 마야는 다시 붕붕 날아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마야는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이, 살려주세요. 마야는 가슴에 있는 은색실을 보고서야 거미줄에 걸린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무당거미가 스멀스멀 귀여우며 이야기했어요. 내가 구해줄 테니 걱정 마렴. 고맙습니다. 참 친절하시네요. 하지만 무당거미는 거미줄로 마야를 칭칭 감아서 더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나를 속였군요. 가만히 있어, 꼬마 아가씨. 이 테클라가 곧 잡아먹어줄 테니. 무당거미의 말에 놀란 마야는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거미줄 아래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꿀벌 마야군요. 걱정 마요. 내가 구해줄게요. 아까 만난 쇠똥구리 쿠루트였어요. 쇠똥구리 쿠루트는 거미줄을 끊고 마야를 구해주었어요. 고마워요, 쿠루트. 뭘요? 마야도 날 구해줬잖아요. 마야는 쿠루트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신기하게 생긴 친구를 만났어요. 몸 길이가 마야보다 3배는 길어 보이는 그 친구는 바로 지네였어요. 마야가 지네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뒤에서 크고 무시무시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마야의 뒷덜미를 콱! 이런, 마야가 말벌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말벌은 마야를 말벌들이 사는 성으로 데려갔어요. 결국 마야는 말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쑥덕쑥덕 멀리서 말벌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며칠 후에 마야를 잡아먹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캄캄한 감옥에 혼자 있으려니 마야는 너무 무서웠어요. 꿀벌성에 있는 친구들도 보고 싶었어요. 그때 말벌들의 말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꿀벌성에 쳐들어가야 하니 다들 일찍 자자고. 이런, 큰일이에요. 꿀벌성 친구들이 위험에 빠졌어요. 큰일이다. 얼른 여길 빠져나가서 여왕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돼. 마야는 감옥벽을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구멍이 커지더니 드디어 마야가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말벌성을 지키고 있던 군인 말벌과 딱 마주치고 말았죠. 제발 저를 놔주세요. 전 꼭 꿀벌성에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군인 말벌은 마야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슬픈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 사랑 슈누크, 보고 싶은 슈누크. 슈누크요? 그 예쁘게 생긴 잠자리 말씀이신가요?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어디 있는지 제가 알아요. 알려드릴 테니 절 풀어주시겠어요? 좋아, 말벌은 약속을 꼭 지킨단다. 어서 그녀가 있는 곳을 알려주렴. 마야는 군인 말벌에게 슈누크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말벌성에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말벌성에서 빠져나온 마야는 꿀벌성을 향해 전속력으로 붕붕 날아갔어요. 마야는 한참을 날아 가까스로 꿀벌성에 도착했어요. 여왕님, 큰일이에요. 말벌들이 내일 아침 꿀벌성을 공격한대요. 마야는 이 말을 하고는 너무 지쳐서 픽 쓰러져 버렸어요. 마야의 말을 들은 여왕벌은 깜짝 놀라 꿀벌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어서 전쟁 준비를 하세요. 다음 날, 마야가 말했던 대로 저 멀리서 말벌떼가 윙윙거리며 몰려왔어요.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던 꿀벌들은 말벌들이 성 안에 들어오기 무섭게 달려들었어요. 붕붕. 꿀벌들의 세찬 날갯짓 소리가 성 안을 가득 채우고 모두들 성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꿀벌들을 모두 물리쳤어요. 전쟁이 끝나고 꿀벌성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모든 꿀벌들은 마야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죠. 꿀벌성에 위험이 닥칠 것을 용감하게 알려주었으니까요. 마야는 바깥 세상에서 겪은 흥미로운 모험담을 꿀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마야는 모험심 강한 멋진 꿀벌이 되었답니다. 파랑새. 옛날 어느 마을에 틸틸과 미틸이라는 오누이가 살았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어요. 오누이는 창문으로 길 건너 부잣집을 바라보았어요. 오빠, 저 크리스마스 트리 좀 봐. 정말 예쁘다. 장난감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가득해. 틸틸과 미틸이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가난한 오누이의 집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는커녕 선물도 하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자 어떤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얘들아, 너희 집에 혹시 파랑새가 있니? 아니요. 그냥 맷비둘기 한 마리는 있는데 파랑새는 아니에요. 그런데 할머니는 누구세요? 나는 요정 베릴린이란다. 아픈 내 딸이 파랑새를 보고 싶어 하는데 너희가 좀 찾아줄 수 있겠니? 네, 그럼요. 그런데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죠?
그러자 요정 베를린이 다이아몬드가 박힌 모자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 마법의 모자를 쓰고 다이아몬드를 돌려보렴.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단다. 틸틸은 모자를 쓰고 다이아몬드를 돌렸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정 베를린이 갑자기 어여쁜 공주로 변하더니 오두막집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집이 된 거예요. 개와 고양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시간, 물, 사탕, 빵, 우유, 불의 요정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빛의 요정도 나타났죠. 얘들아, 안녕. 나는 빛의 요정이야. 이제부터 나와 함께 파랑새를 찾으러 가자. 틸틸은 다시 다이아몬드를 돌렸어요. 그러자 추억의 나라가 나타났어요. 뿌연 안개 사이로 낯익은 오두막이 보이고 그 앞에는 인자한 모습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 계셨죠. 할아버지, 할머니! 틸틸과 미틸은 반가워서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누이를 꼭 안아주셨죠. 어머나, 틸틸과 미틸, 정말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분은 돌아가셨잖아요. 너희가 우리를 생각하면 언제든 이렇게 만날 수 있단다. 얘들아, 우리가 키우던 티티새를 기억하니? 할머니는 오누이에게 티티새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티티새가 파란색인 거예요. 오빠, 이것 봐. 티티새가 바로 파랑새였어. 정말이네. 할머니, 저희가 이 새를 가져가도 되나요? 그럼 물론이지. 이 새를 보며 우리를 자주 생각해 주렴. 틸틸과 미틸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파랑새를 새장에 넣어 추억의 나라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곳을 나오자마자 파랑새는 죽고 말았어요. 그 파랑새는 추억의 나라에서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실망한 오누이는 다시 파랑새를 찾기로 했어요. 틸틸이 다이아몬드를 돌리자 이번에는 밤의 궁전이 나타났어요. 캄캄한 궁전에는 빛의 요정이 말한 대로 밤의 여왕이 있었어요. 밤의 여왕님, 저희는 파랑새를 찾고 있어요. 이 궁전에 있는 비밀의 방들을 볼 수 있게 열쇠를 빌려주세요. 너희에게 불행한 일이 생겨도 난 모른다. 밤의 여왕은 차갑게 말하며 열쇠를 주었어요. 오누이는 비밀의 방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열어보았어요. 첫 번째 방에는 유령들이 우글우글하고 두 번째 방에는 아픈 질병들이 득실득실했죠. 세 번째 방에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고 네 번째 방에는 소름 끼치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드디어 오누이가 마지막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러자 예쁜 꽃이 가득한 정원이 펼쳐졌어요. 그곳에는 파랑새들이 훨훨 날아다니고 있었죠. 와, 드디어 파랑새를 찾았어. 그것도 아주 많이 말이야. 오누이는 새들을 잡아서 새장에 넣었어요. 그런데 방에서 나오자 이번에는 새들은 모두 죽고 말았어요. 오누이가 슬퍼하자 빛의 요정이 말했어요. 그 새들은 밝은 빛에서는 살 수 없는 가짜 파랑새란다. 곧 진짜 파랑새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틸틸은 또다시 다이아몬드를 돌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우거진 숲이 나타났어요. 오누이가 숲속으로 들어가자 나무 요정들이 하나 둘씩 모였어요. 그런데 떡갈나무 요정 어깨에 파랑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무 요정님, 저희는 파랑새를 찾으러 왔어요. 파랑새를 저희에게 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떡갈나무 요정이 무섭게 호통을 쳤어요. 어림없는 소리. 이 파랑새는 절대 줄 수 없어. 너희 인간들이 내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베어버렸다고. 우리에게 준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마. 나무 요정들이 한꺼번에 오누이에게 달려들자 틸틸은 무서워서 얼른 다이아몬드를 돌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행복의 궁전이 나타났어요. 궁전 안은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방 안에는 뚱뚱한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음식을 쌓아놓고 먹으며 빈둥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사치스러운 행복들이었어요. 저 음식을 먹으면 게으름뱅이가 되고 결국은 불행해진단다. 빛의 요정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치스러운 행복들이 오누이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는 거예요. 빛의 요정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틸틸, 다이아몬드를 돌려, 어서! 틸틸이 재빨리 다이아몬드를 돌리자 작은 아이들이 뛰노는 아름다운 정원이 나타났어요. 저 아이들은 누구예요? 진정한 행복들이란다. 맑은 공기의 행복, 푸른 하늘의 행복, 빛나는 태양의 행복. 사람들은 많은 행복을 만나지만 그걸 모르고 살지. 그때 오누이의 엄마를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 오누이에게 다가왔어요. 틸틸과 미틸, 난 엄마의 사랑이란다. 모든 행복 중에서 가장 큰 행복이지. 와, 엄마의 사랑님, 여기에 파랑새가 있나요? 여기에서는 모두가 행복하단다. 그래서 파랑새가 필요 없지. 엄마의 사랑은 오누이를 꼭 안아주고는 사라졌어요. 틸틸이 다시 다이아몬드를 돌리자 이번에는 미래의 궁전이 나타났어요. 그곳에는 파란 옷을 입은 아기들이 아주 많았는데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기들은 저마다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것을 조잘조잘 이야기했어요. 난 화가가 될 거야. 나는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될 거야. 난 발명가가 될 거야. 그때 갑자기 궁전문이 열리더니 낯을 든 시간의 신이 나타났어요. 문 밖에는 아기들을 태우고 갈 커다란 배가 보였고요. 자, 태어날 아기들은 준비되었느냐? 그러자 때가 된 아기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시간의 신은 아기들을 하나씩 배에 태우다가 오누이를 보았어요. 아니, 너희는 누구냐? 어떻게 여길 들어온 거지? 당장 나가지 못해! 시간의 신은 낫을 휘두르며 오누이를 쫓아냈어요. 댕, 댕. 그때 8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틸틸 미틸, 아침이야. 어서 일어나야지. 잠에서 깬 오누이는 엄마를 보고 외쳤어요. 엄마, 정말 우리 엄마예요? 그럼 엄마지. 누구겠니? 엄마, 우리는 파랑새를 찾아 여행을 했어요. 오누이는 엄마에게 겪은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이상한 꿈을 꾸었나 보다. 엄마는 오누이를 보고 빙그레 웃었어요. 그때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꿈에서 본 요정 베를린과 꼭 닮은 모습이었죠. 틸틸, 우리 딸이 아주 많이 아프단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파랑새를 갖고 싶어 해. 너희가 키우는 새를 가여운 우리 딸에게 줄 수 있겠니? 하지만 이 새는 파랑새가 아닌걸요? 보세요. 그런데 세 장의 새를 본 틸틸은 깜짝 놀랐어요. 맷비둘기가
바로 파랑새였던 거예요. 우리 집에 새가 파랑새였다니. 할머니, 이 새를 딸에게 전해주세요. 할머니는 매우 기뻐하며 새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후 옆집 할머니가 딸과 함께 파랑새를 가지고 다시 왔어요. 내 딸이 파랑새를 보고 병이 다 나았단다. 이제 걷고 달리고 춤도 출 수 있게 되었어. 정말 고맙다. 그런데 할머니가 틸틀에게 파랑새를 건네는 순간 그만 새가 훌쩍 날아가 버렸어요. 파랑새가 떠나버렸어. 할머니의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틸틀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울지 마. 파랑새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야. 숲속의 물고기. 옛날 농부와 그의 아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아내는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농부의 아내는 비밀을 간직할 수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농부 아내의 귀에 무슨 말이 들어갔다 하면 그날 해가 지기 전엔 온 마을이 그 일을 다 알았죠. 주말이 되기 전엔 소문은 장터에 퍼져서 여기저기 알려졌고 주말쯤이면 온 나라 사람이 그 소문을 알았죠. 중요한 내용일 경우에는 임금님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어갔어요. 소문처럼 빨리 퍼지는 건 없을 거예요. 어느 날 농부는 밭에서 물을 캐다가 호미날로 녹슨 상자의 쇠뚜껑을 스치게 되었어요. 상자 뚜껑을 열던 농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상자에는 번쩍이는 금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농부는 생각했어요. 조심해야 해. 아내는 절대로 비밀을 지키지 못할 거야. 그 사람이 이 금을 보면 하루만 지나면 마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지. 주말이면 내가 금을 찾은 이야기가 임금님 귀에도 들어갈 거야. 그러면 임금님은 욕심이 많으니까 이 금을 자기가 모두 가지려고 할 거야. 농부는 밭에 주저앉아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결국 농부는 아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밤중에 금을 집으로 가져와 부엌 바닥 밑에 숨겨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했어요. 농부는 아내가 고온히 잠들어 코를 골자 달빛을 받으며 살그머니 밭으로 나가 금을 파냈어요. 농부는 조심조심 금상자를 집으로 가져온 후 부엌 바닥을 파기 시작했어요. 농부가 바닥을 파는데 쾅! 삽이 돌에 걸렸어요. 그 소리에 농부의 아내는 깼고 그녀는 촛불을 밝혀들고는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반짝이는 금이 농부의 아내 눈에 들어왔죠. 어머나 여보, 그 금은 어디서 난 거예요? 쉿, 잘 들어봐. 금이 생긴 건 비밀이야. 이건 무밭에서 발견했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해선 안 된다고. 알아들었지? 어머나 여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과연 농부의 아내가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내가 알고 농부가 알다시피 농부의 아내는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밤새도록 농부는 고민했어요. 이제 어떻게 한다. 하루만 지나면 온 마을이 다 알고 다음 주면 임금님 귀에 들어갈 텐데. 농부는 골똘히 생각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농부는 일어나 마을로 갔어요.
농부는 생선가게에 가서 은빛 송어 몇 마리를 샀어요. 또 빵집에 가서 건포도 빵을 몇 개 샀고요. 그 다음에는 정육점에 가서 두툼한 소시지 한 줄을 샀죠. 그러고는 숲으로 갔어요. 숲은 농부의 집에서 멀지 않았어요. 농부는 송어를 이슬이 맺혀 있는 풀 위에 올려놓고 빵을 나뭇가지에 걸었어요. 그리고 낚싯대를 꺼내서 줄 끝에 소시지 한 줄을 매달아 강에 들이웠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자 농부는 손을 비비면서 낄낄 웃었어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갔죠. 여보, 일어나. 숲으로 낚시하러 가기에 좋은 날이야. 농부의 아내는 일어나 앉아서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낚시라고요? 숲에 가서 낚시를 한다고요? 그렇다니까. 어서 나랑 같이 갑시다.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풀밭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더군. 또 빵과 케이크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어. 농부의 아내는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고 바구니를 들었어요. 부부는 밭을 지나 숲으로 부지런히 갔습니다. 숲에 도착하자 농부의 아내가 소리쳤어요. 여길 좀 봐요. 이걸 보라니까요. 정말이네요. 여기 풀밭에서 송어가 헤엄치고 있어요. 농부의 아내는 물고기를 집어서 바구니에 넣었어요. 참 통통하네요. 그러고 나서 농부의 아내는 나뭇가지에 걸린 건포도빵을 봤죠.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빵이 달려 있어요. 농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 밤새도록 하늘에서 케이크와 빵이 비처럼 내렸지. 당신이 더 일찍 일어났다면 땅에 있는 케이크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와서 케이크를 다 주워갔구만. 조금 걸으니 강이 나왔어요. 농부가 말했어요. 내가 낚싯줄을 끌어올릴 테니까 뭐가 잡혔나 보라고. 농부가 낚싯줄을 끌어올리자 낚시 끝에 소시지 한 줄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농부 아내의 입이 해벌레에 벌어졌어요. 소시지네요. 강물에 소시지가 있다니. 농부가 말했어요. 그러게. 늘 강에서 소시지가 헤엄치고 있지. 하지만 그걸 잡을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 농부와 그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살진 송어와 달콤한 건포도빵과 두툼한 소시지로 아침을 잘 먹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농부의 아내가 금을 까맣게 잊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날이 저물 무렵 농부가 밭에서 금을 찾았다는 소문이 다른 마을까지 쫙 퍼졌어요. 농부의 아내가 장에 가서 달걀과 자질구레한 물건을 사온 주말에는 온 나라에 그 이야기가 퍼졌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죠. 당연히 그 소문은 임금님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당연히 욕심쟁이 임금님은 그 금을 독차지하고 싶었죠. 임금님이 명령했어요. 그 농부 아내를 당장 데려와라. 두 사람은 궁전으로 불려왔어요. 임금님이 물었어요. 네가 많은 금을 찾았다는 게 사실이냐? 농부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 아내가 그런 소문을 이곳저곳에 퍼뜨려서 온 나라가 그 이야기로 들썩이고 있다. 농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폐하, 제 아내는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완전히 미쳤는걸요. 엉뚱한 생각만 하죠. 농부의 부인은 발을 쾅쾅 굴렀어요. 난 미치지 않았어요, 폐하.
남편이 부엌 바닥 밑에 금을 숨기는 것을 이 눈으로 똑똑히 봤답니다. 그러자 왕은 욕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농부의 아내를 노려봤어요. 언제 그 모습을 봤느냐? 농부의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폐하, 저희가 숲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발견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하늘에서는 케이크와 빵이 비처럼 내렸죠. 저희는 그걸 바구니에 가득 채워 담았고, 그런 다음 남편이 강에서 두툼한 소시지를 한 줄 낚아가지고. 그 말에 왕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여운 여인이여. 완전히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강의 소시지는 뭐며 또 숲속의 물고기, 바닥 밑에 금, 비처럼 내리는 빵과 케이크. 농부여, 부인을 집으로 데려가라. 다시는 저 여자의 말을 듣지 않겠다. 농부와 그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덕분에 농부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을 차지할 수 있었죠. 그 후 농부의 부인이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은 빤히 쳐다보면서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어요. 제정신이 아냐, 가엾기도 하지. 완전히 미쳤다니까. 돌았어. 아휴. 결국 농부 부인은 혼자서 비밀을 간직하게 되었답니다.